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남동에 사는 쌍둥이 엄마예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서 결혼이라면 학을 떼고 살았으니까요. 모르긴 해도 제 남편을 못 만났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독신을 고집하며 혼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선 남편한테 고마울 뿐이에요. 제 남편은 재미교포예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죠. 덕분에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생할 일도 없고 명절이나 제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어요. 기혼 여성에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최상의 시댁이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시댁과 멀고 시집살이가 없다는 점이요. 이런 제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친할머니 때문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할머니는 정겹고 따뜻한 분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완전 달라요. 할머니란 단어만 들어도 피가 끓고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싫거든요. 그건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고약한 친할머니한테 된통 당해서 그럴 거예요. 친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는 세상 누구보다 잔인한 분이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3남매 중 장남으로 할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어요.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아빠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처음부터 그럴 깜냥이 못 됐거든요. 공부머리도 그저 그랬고 융통성도 없어서 사회생활도 능숙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작은 아빠는 저희 아빠만큼 지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혼자 힘으로 장학금까지 받고 명문대에 들어갔죠. 졸업 후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요. 40대에는 최연소 임원이 되었으니 별 볼 일 없는 장남을 제치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였죠. 작은 아빠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희 아빠는 집안에서 입지가 좁아졌어요. 결정적으로 장남임에도 아들도 못 낳고 딸만 내리 넷을 낳는 바람에 친할머니는 일찌감치 등을 돌렸죠. 그나마 아빠를 아끼시던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결국 찬밥심세가 되었어요. 무능한 장남에게 맡겨진 임무라고는 부모 부양과 집안 대소사에 따른 책임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고스란히 저희 엄마 몫이 되었죠. 이했다. 세경 받아라. 매달 말일이 되면 친할머니는 저희 엄마를 불러 생활비를 던져주시며 이런 말을 했어요. 세경이라고 아시죠? 일을 한 대가로 노비 머슴에게 주는 돈이나 물건을 뜻하는 거 아닌가요? 세경이라니. 아니, 저희 엄마가 이 집 노비라도 되나요? 세경을 받게.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할머니가 던진 돈을 무릎 꿇고 앉아 한 장씩 주우셨죠. 제가 8살 때던가요. 돈을 줍고 있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한테 따진 적이 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거지예요? 왜 엄마한테 돈을 던져요? 자꾸 엄마한테 이러시면 저도 나중에 할머니한테 용돈 던져드릴 거예요. 엄마는 제 입을 틀어막으며 할머니한테 버릇 없이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정작 할머니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는 놔두라고 하셨어요. 됐다. 꼴에 성질 있다고 덤비는데 아직 지주제를 몰라 그러는 걸 누굴 탓하겠냐. 왜 니 애미한테 돈을 던지냐고. 그럼 상전이 제 집 종년한테 공소원이 세경을 갖다 바치리. 니 애비나 애미는 이 할미한테는 하등 필요 없는 혹이다 혹. 내 돈 빨아먹는 존벌레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애미 너도 입 있으면 말해봐라. 네가 시집와서 우리 집에 해준 게 뭐냐. 밥죽 내는 기집애를 넷이나 싸지른 거. 그거 말고 한 게 뭐 있냐고. 남편 벌이가 안 되면 너라도 나가서 돈벌이를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입이라도 줄였어야지. 넌 생각이란 건 안 하고 사는 애냐? 소정이 너도 똑똑히 들어라. 앞으로 너랑 네 동생들도 내 피 같은 돈으로 먹고 살려면 내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빠락빠락 대들 생각일랑 일찌감치 접고 이 할미를 상전 모시듯 극진히 받들어. 안 그러면 밥도 못 얻어먹을 줄 알아. 이게 바로 저희 친할머니예요. 자식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녀들까지 종부리듯 하는 못돼먹은 노인네요. 솔직히 저는 이런 할머니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살자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꾹 참으시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엄마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인 탓에 친척집에 얹혀 살아서 친정이 없었더라고요. 집을 나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나갈 수도 없었죠. 할머니도 그걸 알기에 더 지독하게 엄마를 괴롭히셨던 거고요. 거기에 무능한 남편 탓에 당장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받았어야 하니 더더욱 할머니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희 자매는 부모님을 따라 할머니한테 종취급을 받으며 자라야 했답니다. 할머니는 저희 자매한테 용돈을 주실 때도 옛다, 세경이다 이러면서 주셨거든요. 그렇게 비참하게 용돈을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저와 동생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용돈벌이를 시작했어요. 마당 딸린 대저택에 살면서 아이들이 용돈벌이까지 나서니 주변에서는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돈귀신이 붙었냐며 놀려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듣는 편이 할머니한테 세경을 받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적어도 사람 취급은 받으니까요. 당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하시던 한약방을 물려받아서 운영하셨는데 할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맥 짚는 실력이 어찌나 뛰어나던지 지방에서도 환자들이 몰려들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한약방도 할아버지가 하시던 때보다도 훨씬 장사가 잘 돼서 아예 한약방이 새 들어있던 건물까지 사들일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번 돈으로 저희 가족을 건사하셨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셨죠. 할머니의 돈을 관리하는 건 작은엄마였어요. 작은엄마는 70년대 강남개발 당시 땅을 팔아 떼돈을 번 벼락부자의 고명딸로 부친의 영향을 받아 땅 투기로 돈 꽤나 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한테는 입안에 혀처럼 구는 여우 같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곰 같은 저희 엄마와는 전혀 달랐죠. 당연히 할머니는 작은 엄마를 아끼고 예뻐하셨어요. 용돈도 잘 주고 앞에서 살갑게 굴고 게다가 할머니 자산까지 알아서 불려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아들 손주를 둘이나 낳아주었으니 말 다 했죠. 할머니의 총애를 받던 작은엄마는 할머니만큼이나 저희 엄마를 무시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면서도 할머니 앞에서 음식 타박까지 해댔죠. 형님, 전 보고 이렇게 바싹 구우면 어떡해요. 기껏 어머님 드리려고 크고 비싼 걸로 보냈더니 다 망쳤네. 형님 친정에선 전복도 안 먹어보고 살았어요. 이걸 다 어째. 저희 엄마한테 친정이 없는 걸 알면서도 말끝마다 엄마 친정을 들먹거렸어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가 끼어들어 한 소리씩 보태셨죠. 제가 어디 그럴 친정이라도 있더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뭘 먹어봤어야 제대로 음식을 하지. 괜히 작은 애 돈만 썼구나. 큰애 너 뭐하니? 작은 애한테 사과 안 하고. 아주 쌍으로 저희 엄마를 괴롭히는데 생각 같아선 동생들이랑 같이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저희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꾹 참아야 했어요.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닐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고 우리 가족의 종살이도 엔딩을 맞게 되었죠. 막내 동생까지 대학에 들어가자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엄마는 구청에서 하는 문화센터에 다니셨어요. 붓글씨며 퀼트, 그 밖에도 이런저런 강좌를 수강하셨는데 그러다가 부동산 경매 강좌를 듣게 된 거예요. 1년을 꼬박 달려들어 공부하던 엄마는 강사의 추천으로
빌라를 낙찰받게 되었죠. 시세보다도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할머니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도둑으로 몰아세우지 뭐예요. 엄마가 당신 돈을 훔쳐 집을 샀다는 거죠. 니까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 네가 나 몰래 내 돈 빼돌려서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래. 내놔라 이 도둑년아. 이게 이젠 상전돈까지 손을 대? 그때였어요. 그동안 늘 참고 살아왔던 엄마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누가 상전입니까? 왜 어머님이 제 상전이에요? 누가 어머님한테 그럴 권리를 줬는데요? 저요, 그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무능한 남편 만난 탓에, 아들 자식 못 낳은 탓에,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 시집 온 탓에 죽은 듯이 살았다고요. 제가 정성 다해 어머님을 모시면 언젠가 어머님도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기대라는 건 사람한테 해야 하는 건데 어머님은 사람이 아니시네요.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이네요. 그래서 더는 안 참을랍니다. 그리고 저요, 집 사는데 어머니 돈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그 집은 우리 애들이 어려서부터 고사리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에 쟤들 월급 모은 걸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 좀 그만 부리시라고요. 엄마는 얼굴이 벌개지도록 소리쳤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는 적잖이 놀란 눈치였죠. 하지만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희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상전한테 대들어? 너 내 집에서 내 쫓기고 싶어? 그놈의 상전.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요, 어머니 몸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을 이유 없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가라고 안 해도 저희 이 집 나갈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다리미 판잣집인들 이 집 구석보다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빌어먹어도 어머님 돈보다는 낫겠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할머니 집을 나왔어요.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시던 아빠는 전화로 이 사실을 전해 들으셨고 말없이 한숨만 푹푹 쉬시다가 체념한 듯 알았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이삿날에 맞춰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 사이 엄마와 우리 네 자매는 이삿짐을 싸놓았고요. 포장이사는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용달을 부르고 인부를 사서 이사를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들고 나올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혹여 우리가 당신 돈으로 산 물건을 들고 나갈까봐 도끼 눈을 뜨고 나와 지켜보셨어요. 그리곤 앞으론 이 집에 발도 들일 생각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러자 지금껏 말 한마디 없던 아빠가 작정한 듯 한마디 했어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저도 더 이상 이 사람 가슴에 못 박는 짓 못하겠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다시는 이 사람을 며느리로 볼 생각은 마세요. 저도 아들로 볼 생각 마시고요. 그동안 저희 가족 돌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몸 건강히 만수무강하세요. 아빠의 담담한 마지막 인사에 할머니는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소파, 냉장고 등 집기들은 할머니 거라서 우리가 들고 나온 건 책상과 옷장, 책과 옷가지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전기밥솥부터 신발장까지 모두 새로 사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경매로 산 집은 우리 6식구가 살기에는 너무도 비좁았어요. 방도 2개뿐이었고요. 아빠가 회사 때문에 지방에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사를 한 그날 우리 가족은 거실에 신문지를 펴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막내 동생은 이제 할머니 눈치 안 보고 TV도 볼 수 있다고 엄청 신나하더군요.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표정이 밝은 건 엄마였어요. 이삿짐 정리에 청소까지 하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엄마한테 무능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시며 엄마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셨어요. 그 바람에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죠. 그 울음에는 지난 30여년간의 서름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애교가 많은 막내 동생은 엄마한테 또르르 달려가 애교를 떨어댔고 결국 엄마의 울음은
금세 웃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내가 내 딸들 덕에 산다. 참, 앞으로는 허리띠 졸라매야 하니까 다들 반찬 투정은 할 생각 마. 버는 족족 엄마한테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말고. 특히 당신, 명심해.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할머니한테 벗어나니 엄마의 독재가 시작됐지 뭐예요. 그래도 이런 상황이 싫지 않았어요. 이게 다 사는 재미다 싶었으니까요. 그날 우리 6 식구는 거실에 요를 펴고 다 같이 모여서 잤어요. 밤새 수다를 떨면서요. 저는 아빠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첫 경매로 산 빌라를 시작으로 엄마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었어요. 아빠의 월급과 우리 자매들의 월급으로 엄마는 이후 몇 개의 빌라를 더 샀고 그 빌라에 세를 놓거나 되팔아서 목돈을 만들어 나갔죠. 그렇게 10년 가까이 경매 부동산으로 돈을 굴린 엄마는 드디어 상가 건물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가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정이 있어 그러니 이번 달 월세를 다음 달까지 미뤄달라는 부탁 전화였죠. 그런데 평소 엄마 모습과 달리 찬바람이 쌩쌩 부는 목소리로 오늘 직접 가게로 찾아갈 테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낯선 엄마의 모습에 저랑 동생들은 많이 놀랐어요. 전화를 끊은 엄마는 저희들을 보며 작심한 듯 말했어요. 니들도 같이 갈래? 엄마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모처럼 휴일이라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왠지 엄마가 저희들한테 보여주려고 직접 가게로 찾아가겠다고 한 것 같아서 동생들과 함께 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낯익은 곳이더라고요. 친할머니 한약방이 있는 건물이었죠. 엄마가 경매로 산 건물이 친할머니 건물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는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희 자매들도 뒤따라 들어갔죠. 엄마와 저희들의 방문에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와 작은엄마가 얼굴을 찡그리더군요. 왜 우리가 왔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것들이 어디라고 떼거지로 몰려와? 왜? 이제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려고 개떼처럼 몰려온 거냐? 그런 거라면 됐다. 난 니들 받아줄 생각 없으니 당장 꺼져. 여전하시네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지금 여길 나가면 어머님이 꽤 곤란해지실 텐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이 상황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니깎게 뭐라고 내가 곤란해? 내 집에서 빌부터 먹고 살던 년이 손바닥만한 집 하나 장만했다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은 모양인데 딴 데 가서 알아봐. 당장 안 꺼져? 그 성질은 여전하시네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달 월세 좀 밀어달라고 사정사정하시던 분이. 그 말에 할머니와 작은엄마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새로 바뀐 건물주가 저희 엄마라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보란듯이 휙 돌아섰어요. 그때였죠. 얘 아가 어딜 가는 게냐? 그러니까 내 건물을 산 게 너란 말이지. 아휴 살았다. 하늘이 도왔어. 하마터면 알거지로 쫓겨날 뻔했지 뭐냐. 부동산 여자가 하도 주인 연락처를 안 가르쳐 주길래 며칠을 끙끙 앓았잖냐. 내 식구가 건물주가 된 걸 알았다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데 말이다. 그건 그렇고 이참에 간판도 바꾸고 가게 내부 수리도 해야 되니까 큰애한테 연락해서 인테리어 업자 좀 찾아보라고 해라. 네가 건물까지 살 정도로 돈이 있는 모양인데 인테리어비는 니네가 내는 걸로 하고. 자식 키운 보람 이제야 찾는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건물을 산 거랑 어머님 가게 인테리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전 오늘 월세 못 내겠으면 가게 빼라는 최후 통첩하려고 온 거예요. 월세가 벌써 2달이나 밀리셨는데 이달 월세도 못 내신다니 건물주로서 별 수 없잖아요.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는 신이 났는지 연신 말을 이어갔죠. 그런데요 어머님,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어머님 비슷한 분을 봤지 뭐예요? 아들 낳는 한약이라고 속여서 비싼 값에 썩은 한약재를 달에 팔았다네요. 설마 어머님은 아니시죠?
그렇게 아들아들 하시던 어머님이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라서요. 설마 아니시죠, 어머님? 엄마는 다 알면서 일부러 할머니를 놀려대며 빈정거렸어요. 얼마 전 TV를 통해 그 사건을 접한 우리 식구들은 단박에 사기꾼이 누구인지 알아봤거든요. 그건 바로 말투 때문이었죠. 우유값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모자이크 속 사기꾼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옛다, 세경이다. 그 말에 우리 가족은 입이 떡 벌어졌죠.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할머니뿐이니까요. 엄마는 그 일을 끄집어내 할머니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건물을 낙찰받은 것만 봐도 지난 1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칼을 갈며 이날을 기다렸을지 뻔했어요. 30년간 시집살이를 하면서 딸들 앞에서 비참한 꼴을 보이며 살았던 엄마는 그 딸들 앞에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게 분명했죠.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 자매들은 엄마를 말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말했어요. 너 설마 이 늙은 시애미를 놀리려고 애들까지 끌고 온 거냐? 나 망한 거 확인하려고 온 거냐고. 그래도 난 부모 없이 자란 널 며느리로 받아주고 지난 30년간을 니들 새끼까지 건사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며느리로 받아줘요? 언제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봐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매달 세경 던져주며 종년이라고 불러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어머님한테 저는 돈 주고 부리는 종년이었지. 단 한 번도 며느리 아니었어요. 내 딸들도 어머님 손녀가 아니라 종년 딸 취급받고 자랐다고요. 우리가 모자이크 처리된 어머님을 어떻게 알아봤을 것 같아요? 옛다 세경이다. 그 말 때문이었어요. 지난 30년간 어머님이 저희 가족한테 했던 그 모진 말 때문이었다고요.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돈 있는 집 딸인 동서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그나마 동서 친정도 망해서 며느리 취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암튼 계약 기간도 이미 지났고 월세도 3달이나 밀리셨으니 당장 가게 비워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모든 계약은 중개사 통해서 할 테니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얘들아 가자. 그렇게 엄마와 우리 4자매는 그 길로 돌아서 나왔어요. 할머니는 달려나와 저희 엄마 팔을 붙잡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싹싹 비셨지만 엄마는 눈길 한번 안 주고 차에 올랐죠. 그리고 얼마 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할머니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날 엄마는 욕실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엄마의 지난 30년은 그렇게 눈물에 씻겨 나갔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고모를 통해 할머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많던 할머니 재산은 할머니 몰래 작은 엄마가 친정 부도를 막는 데 써버렸는데 결국 부도를 막지 못해서 모두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길로 작은 엄마를 찾아가 악다구니를 쓰며 내 돈 내놓으라고 작은 엄마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다가 제 성질에 못 이겨 실신을 하셨다네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가짜 한약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배상하느라 집까지 팔아야 했거든요. 얼마 남은 돈으로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데 충격으로 말을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당신 입으로 지은 죄를 그렇게나마 맞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착잡한 표정이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30년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살아왔는데요. 고부간의 갈등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결국엔 상처를 입게 되나 봐요. 다사다난했던 시간도 어느덧 지나고 저희 엄마는 제 쌍둥이 아이들을 돌보시며 여전히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찾아보곤 하세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늦음하게 돈맛을 알게 되시군 멈출 줄을 모르시네요. 어쩌겠어요. 그간 돈에 맺힌 한을 그렇게라도 푸시겠다는데요. 덕분에 저희 4자매한테도 콩고물이 종종 떨어지니 땡큐지만요. 엄마도 아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